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 오늘은 신문과 AI를 통한 공시 그리고 TV 심층 취재 내용을 통해 선점해 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키온뉴스 조우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달 초 시작된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 이야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국앤컴퍼니 지분 공개 매수가 2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우호 세력으로 분류되던 한국야쿠르트 HY가 중립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지분 확보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좀 접어드는 겁니까, 조우진 대표님? 예, 그렇죠. 뭐 적지 않은 지분인데 일단은 이제 그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양래 회장 측과 그다음에 조현범 장남 측 사이에서 이제 지분 경쟁이 붙어서 사실 아버지에게 이제 반기를 갖다 든 것이죠. 반기를 들었는데 처음부터 이게 좀 현실성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왜냐면은 지금까지 이미 그 지분 경쟁이 발생하기 전에도 전체적으로 46% 정도의 지분을 아버지가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차남이랑 연대해서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MBK를 끌어들이면서 한번 이제 절반 정도의 지분을 취합하겠다. 근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있던 지분이 46%였기 때문에 불과 4%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현실성 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쨌건 MBK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밀어붙여보자라는 추세인데 이 와중에 몇 가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HY 한국야구르트입니다. 한국야구르트가 1.5% 정도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지분이 당초 예상은 왜냐하면 이 지분 경쟁이 발생하기 전에 갖고 있던 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개는 지분 경쟁이 발생하기 전에 있던 지분은 대부분 현 경영진을 갖다가 지지하는 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HY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아버지 쪽 지분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HY가 돌연 우리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어느 쪽에도 사실 손들 의사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이게 공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연명 보고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 측에 대한 그 공시보고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장남 측 공시보고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느 측에도 HY는 이제 연명 보고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HY는 어디에도 우리는 이제 손들 의사가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당국이 조사 들어오니까 약간 쫄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전에 이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건지 잘 모르겠고 어쨌건 HY는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지분은 이제 약간 중립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또 다른 변수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 장녀의 지분이 나는 이제 그 장남의 지분을 갖다가 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양래 회장이 이남 이녀를 놓는데 또 이제 차녀가 또 있습니다. 차녀의 지분도 역시 좀 적긴 하지만 이제 그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 결국 이제 그 한국 타이어 전체적으로는 아버지와 차남, 그 나머지 이제 세 자녀는 전체적으로는 다 이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 이제 그런 어떤 지분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 관점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벌써 47%에 해당하는 지분을 조양래 회장이 갖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효성그룹에 이제 참전을 했죠. 효성그룹에 이제 조양래 회장의 형 조성래 회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래 회장의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 한국 컴퍼니의 지분을 갖다가 물량을 들어오면서 아버지 쪽에 또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장녀가 이제 어저께 언론사랑 인터뷰하면서 아니 니네 개인 돈으로 지분 투자하는 건 상관없는데 왜 회사 돈으로 들어오냐? 이거 뭐 배임 아니냐? 뭐 이런 식까지 이제 상당한 좀 이렇게 그 반응을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반응들이 보이면 기자들은 이제 기사거리는 되게 많아요. 기사거리 많은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처음에 시작점부터 46% 시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주가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처음에 MBK가 뛰어들었을 때는 상한가를 쳤는데 이틀 연속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성에서도 참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HY 한국야구르트는 중립이라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가 어제는 다시 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뭐 최종적으로 MBK 말씀드리니까 MBK가 공개 매수 단가를 이제 24,000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해봐도 사실 46%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이 있나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한국앤컴퍼니 이슈는 우리 한국경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특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HY 야쿠르트 얘기까지 포함해서 계속 특종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한경을 보시면서 팔로우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증시가 5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투자 주체별 수익률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이하게도 개인들 성과가 좋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개인 수익률이 도대체 얼마나 더 높던가요?
네, 하나증권은 개인들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았다, 또 인정해야 할 개인 수급의 임팩트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2021년을 기점으로 개인 평균 수익률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률보다 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증권사 통계에 따르면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수익률은 전년 평균과 비교해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20%포인트, 15%포인트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내년에도 이제 개인 순매수 상위 스타일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일단 올해 개인 순매수 종목이 가장 컸던 종목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개인들은 올해 포스코 홀딩스, 또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등으로 주로 2차 전지 기업들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성과가 높았던 건 단연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주가가 연초 대비 약 3배가량 뛴 건데요. 다만 LG화학과 삼성 SDI는 연초 대비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위주로 매수한 개인과 달리 외국인과 기관은 대형주 위주로 투자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관들의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이 액티브 펀드에서 패시브 펀드 혹은 글로벌 주식 등으로 유출되면서 개인과 수익률 차이가 나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액티브 펀드로 되돌아오지 않는 한 패시브 펀드가 지속해서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런 흐름이 지속되며 일명 패낙계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이 패낙계는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라는 뜻인데요. 액티브 펀드보다 패시브 펀드의 규모가 큰 만큼 기관 패시브 펀드들이 추종하는 코스피 200, 또 외국인 패시브가 추종하는 MSCI 한국지수 편입 종목에 매수세가 대거 쏠리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는 에코프로, 금양, 포스코 DX가 급등세의 예이고요. 최근에는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 최근까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달 사이 두 종목 모두 주가가 100%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코스피 200 요거 지수 변경 끝났죠. 내년 2월에 모건 스탠리 MSCI 지수 편입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현재 편입되고 또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종목으로 언급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에코프로 머티가 가장 유력합니다. 제가 방금 말했듯이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 편입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인데요. 편입 기준을 충족했지만 다만 한 달 사이 주가가 450% 폭등하는 등 극단적인 가격 상승 조건으로 인해 에코프로, 금양처럼 연기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편입 가능성 높은 종목 살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한진칼, 알테오젠, HPSP 등이 있습니다.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며 전날 한진칼과 두산 로보틱스 등 일부 종목은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편출 종목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현재 편출 확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은 없는데요. 펄어비스, 호텔신라, 현대미포조선이 MSCI 구성 종목 중 시가총액과 유동시총의 최하위에 되어 있는 만큼 편출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MSCI 지수 편입은 1월의 마지막 10거래일 중 무작위로 하루 날짜를 선정해서요. 그 가격 정보를 기준일로 삼고 정해집니다. 2월 정기 리뷰 발표일은 내년 2월 13일이며 리밸런싱은 2월 29일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시장, 패낙계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메이커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던 화장품 섹터 조금 더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K뷰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급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그동안 한국 화장품의 볼모지로 여겨졌던 미국 시장에서까지 지금 중소형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그렇게 입소문을 타면서 아주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미국 시장 수출액 얼마나 좀 증가를 한 겁니까? 김선영 대표님. 일단은 어저께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국내 화장품 수출액 추이를 보니까 이제 올 10월 달에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화장품 수출액이 1,329억 원 10월 달에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46.4%나 증가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사실 화장품 하면은 저는 이제 중국에 좀 우리가 많이 팔았기 때문에 지난 사드 이슈 이후에 뭔가 좀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었는데 이게 중국을 넘어서 의외로 미국에서 이제 K뷰티 바람을 좀 불고 있고요. 이게 더 좋은 거는 이
뷰티 바람을 만들고 있는 이 주축이 대기업이 아니라 이제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점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달에서 10월 달에 누적 국가 수출액 비중을 좀 살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전체 14%, 2020년대 8%였는데 거의 2배 정도 이제 상승한 수치고요. 현재도 사실 이 상승세가 이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또 중소기업 벤처부가 또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올 3분기에 중소기업 수출 도양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액이 3,543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 79.1% 누가 뭐래도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이로써 미국이 과거 화장품 수출 국가 1위였던 중국이 원래 3,270억이 이번에 수출 기록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거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 수출의 어떤 최대치가 올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최대 수출국이 우리나라가 됐다는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브랜드들이 이제 잘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국내 인디 브랜드들이 이렇게 미국과 같은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배경을 살펴보면 OEM에서 좀 더 확장한 개념이죠. ODM 제조뿐만 아니라 이제 개발까지도 다 하는 그런 사업 확장이 뒷 배경에 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ODM 하면 우리나라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그리고 코스맥스라는 기업이 바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어저께 이 두 기업들 차트를 한번 보니까 와 이거 지금 한번 해볼 만한데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번 올랐지만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자리를 좀 잡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인지도가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SNS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틱톡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한 이제 K뷰티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우리나라가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세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슈퍼스타급 가수들을 모델로 한번 삼아 버리게 되면은 이게 좀 더 굉장히 좀 큰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국내 인디 브랜드들이 해외 시장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유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콜마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 같은 국내 ODM 기업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 두 기업들 모두 지금 상황도 괜찮습니다. 일단 한국콜마 기준으로 봤을 때 올 3분기에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바로 이제 올 3월 때부터 미국에다 공장 증설을 하고 이제 현지화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이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피부를 보면 한국 분들의 피부가 말을 해줍니다. 한국 화장품이 그만큼 좋다는 건데 화장품 불모지로도 여겨졌던 한국 화장품 불모지로도 여겨졌던 미국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자사주 제도와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주환원 정책 일환으로 자사주 취득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취득한 이후 소각한 비율은 29%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김선영 대표님, 평소에도 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좀 쓴소리를 해주실 것 같네요. 저 진짜 좋은 얘기만 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우리 자료 준비하면서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었는데 평소에 쓴소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꼭 이렇게 있는데요. 정말 기본적인 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번 좀 짚고 가겠다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사주 매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마트해진 개인 투자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일단 이게 팩트인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많이 불립니다. 자사주 취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기까지만 진행되고 있고 정말 중요한 소각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정부가 조만간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나옵니다. 이거 되게 잘하는 처사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알아서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고요. 어제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의 다트에 따르면 올 들어서 15일까지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은 376건, 지난해 543건보다 한 30.8% 167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별로 살펴보니까 코스피가 146건 나왔고요. 코스닥이 229건 나왔고 코넥스도 한 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자사주 소각은 109건 나왔고요. 작년 71건에서 53.5%, 즉 71건이 증가하긴 했지만 자사주 취득 후에 이제 소각을 한 비율을 단순 계산하면은 소각률은 29%에 머물렀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얼마 전 행동주의 펀드 1세대로 불리죠. 강성부 KCGI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면 코스피 지수 바로 3,600까지 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해외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곧 소각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많은 게 아니고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것도 저는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나아가야 선진국형 경영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과 함께 소각은 그냥 일상이고요. 일상을 넘어서 그들한테 상식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개발한 경영 전략
게임을 보시더라도 자사주 매각하면 그냥 소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하다,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통 자사주 매각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주가가 저평가인 상황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업 혹은 오너가 이제 주주와 주가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 한마디로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 많이 진행된다는 부분이 체크인 것 같고요. 자사주 취득 호재인 이유는 일단 유통 주식 수를 감소를 시킵니다. 이에 따라서 주당 수익, EPS와 주당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을 개선시킬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가는 건데, 사실 소각 안 하면은 뭐 제한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한적인 게 아니고 의미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입한 물량을 전체 소각을 안 하는 거는 그냥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 회사 집 주가 좀 낮으니까 저가 매수하는 거랑 다르게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저가 매수 잘한 거 이거를 주가 좀 올라왔을 때 시장에 내놓으면 이거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저가 매수해놓고 주가 상승을 유도해놓고 나중에 다 팔아버리게 되면은 우리 금감원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침해랑 뭐가 다른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자사주 매입하시면서 같이 소각을 해버리시면은 그 회사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고, 미국에서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고, 3,600포인트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 투자해 보실 때 이거는 조금 개인 투자자들도 활동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하나의 세트가 되는 날이 익숙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민정 기자가 준비한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하면 역시 산타 선물에 대한 아이들의 기대가 큽니다. 옛날에는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기업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캐치 티니핑을 제작하는 SAMG 엔터입니다. 캐치 티니핑은 일명 파산핑, 또 거덜핑으로 유명한데요. 2020년에 제작된 여아 타겟 키즈 애니메이션으로 로열 티니핑과 또 일반 티니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인공인 로열 티니핑을 하츄핑을 중심으로 매 시즌마다 15종 이상의 새로운 티니핑들이 추가되는데요. 핑이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화나핑, 시럽핑 등 앞에 특징만 붙이고 핑만 시럽핑이요? 붙이면 계속해서 이제 캐릭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100여 종의 티니핑들이 탄생했고, 아이들이 해당 티니핑들을 또 다 사 모으고 있어가지고 이 캐릭터 무한 증식이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니핑 외에도 미니 특공대 등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제작해 배급하고 있는 곳이 바로 SAMG 엔터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위시 리스트에도 이 티니핑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수혜 속 SAMG 엔터의 매출액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SAMG 엔터는 어린이날이 있는 5월, 또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작년 4분기 매출액이 236억 원이며 연간 매출액의 37%를 달성했고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연간 매출의 약 40%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무슨 핑이 붙은 게 사실 말이 많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무슨 핑을 붙인 거다라는 말도 있었고, 그런가요? 네, 핑이 나올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은 또 철렁할 것 같은데, 국내 애니메이션 하면 뽀로로, 핑크퐁도 있습니다. 근데 SAMG 엔터는 다른 애니메이션과 좀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네, 이 IP에서 좀 차별성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뽀로로는 IP 저작권을 나눠 가지고 있어 IP 사업을 통한 수익 내재화에 한계가 있고요. 또 핑크퐁은 타깃 연령층이 1에서 3세 영아라 팬덤 형성을 통한 MD 매출 극대화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캐릭터 IP를 보유하고 있고 4세에서 6세 여아에게는 캐치 티니핑, 또 5세에서 7세 남아에게는 미니 특공대로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을 타깃으로 하는 다수의 IP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더불어 보통 애니메이션 제작은 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SAMG 엔터를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전체 직원 중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제작 인력으로 신규 IP 개발 및 애니메이션 제작 시스템을 내재화해 매년 4편 내외의 신규 시리즈를 제작할 수 있는 이 제작 역량까지 갖췄습니다. 네, 다 좋은데 주가가 뛰어야죠.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주가는 최근에 다소 부진했습니다. 성장성이 유망해도 적자 기업이라는 고리표가 투자자들에게는 강하게 이렇게 이제 각인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전환사채 CB 발행까지
더해지면서 매력도가 좀 떨어졌는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이슈로 주주들은 지분 희석과 또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SNG엔터 주가 추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상장해서 상장한 지 이제 1년이 지난 기업인데요. 상장 당시에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연초에는 정말 높게 올라갔습니다. 5만 원까지 치솟았는데요. 현재는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신규 사업 관련 예상 전망치 신뢰도 하락과 또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이 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건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현재는 단기적인 오버행 부담과 추가적인 전환사채 발행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SAMG엔터를 단기 유망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의 매출 확대와 또 마트 완구 진납에 따른 마진 개선이 기대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어 현재 SAMG엔터의 완구 진납 비중은 약 40%로 추정되지만 향후 이 비중을 늘려서 연매까지 60%를 목표로 이어간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완구 기획, 개발, 유통 전 단계를 내재화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내재화를 구축하게 되면요. IP로 창출 가능한 수익을 제3자의 개입 없이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SAMG엔터의 2025년 매출액을 전년 대비 37% 증가한 2,036억 원, 영업이익은 157% 오른 202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AMG엔터의 주가 상승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체크해 보죠. KCC 글라스가 신규 시설에 745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그 뭐 공시 중에서 이제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공장 증설과 투자하니까 호재로 할 수 있습니다. KCC 글래스는 이제 사명에서 알다시피 글래스 특별히 이제 자동차 완성차에 이제 그 유리를 갖다 공급하는 기업인데 그러면 이제 KCC라는 게 정상영 회장 KCC 그룹이 현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KCC 글래스 현대차 그룹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현대차 그룹 현대 그룹이기 때문에 KCC 글래스가 현대차 그 완성차 납품하는 것만 아니고 거기에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그 다른 업체에 비해서 다른 해외 업체에 비해서 뒤집기 없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제 그 고부가치 뭐 G80, G90 이런 기업 차량에다 이제 KCC 글래스를 갖다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팔릴수록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덕을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KCC 글래스인데 다만 이제 그 올해 YTD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 KCC 글래스가 다른 데 종목에 비해서는 약간 좀 뒤집니다. 그러니까 좋긴 한데 한 20% 정도 나왔는데 예를 들면 뭐 SL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게 자동차 전동화가 그 사실 무관화 그러니까 전동화 하든 안 하든 내연기관차들 하든 전기차든 무조건 들어가는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글래스도 KCC 글래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램프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은 보면은 아주 그냥 그 올해 YTD가 뭐 60% 80% 되는데 그에 비해서 KCC 글래스는 좀 주가 수익률이 좀 좋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전체 매출의 40% 차지하는 부동산의 인테리어 그 KCC 글래스도 인테리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부동산 업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싶고 페드에서 금리를 내년에 내리면 이제 건설업체 전체로 우리나라 건설 경기 전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KCC 글래스의 주가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KCC 글라스 공시 내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의 시간 이렇게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타키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